아이지 아이. 오늘은 고집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이나 SLP 분들에게 이 고집이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이지 싶은데요. 아이의 고집 때문에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이제 어른, 엄마나 상대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그리고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우리 아이는 고집이 어마어마해요. 아이가 너무 자주 때를 써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언어 발달이 조금 느리거나 전반적인 발달이 다소 지연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 아이의 고집이 더 세다고 느끼는 보호자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이지쌤과 함께 우리가 말하는 이 고집, 떼쓰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집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다 라고 되어 있고요. 떼쓰다 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부당한 일을 해줄 것을 억지로 요구하거나 고집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둘의 공통점은 어쨌든 아이가 버티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신의 의사가 통용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들의 고집일 것이래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부리는 고집의 행동 어디까지 보셨나요? 아이고 선생님 말도 마세요. 저희 아이는 마트에 가면 드러누워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라든지, 우리 애보다는 낫네요. 우리 애는 드러누워서 떼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발길질까지 마구마구 한다니까요 라든지, 물건을 던지거나 혹은 저를 깨물기도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보호자님들도 계셨어요. 그 버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집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은 더 커지고, 이는 우리 엄마나 어른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 고집이라는 마음 때문보다는 이로 인해 외연화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 때문에 더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이 책 끝까지 다 읽어볼 거야 라든지, 선생님 오늘은 제가 이 카드 다 맞출 거예요 라든지의 고집을 부렸다면, 이런 고집은 엄마나 선생님을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고집이죠. 이러한 착한 고집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아이에게 고집을 부린다거나 떼를 쓴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고집이나 떼쓰기라는 말이 우리 어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한 아이의 버티는 행동이 용인되지 않는 행동 때문에 버틸 때 주로 나타납니다. 안 되는 건데도 끝까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거나 치료실에 있는 장난감을 끝까지 집에 들고 가겠다고 하는 경우, 선생님이 제시하는 카드나 이제 활동을 따르지 않겠다고 30분이 넘도록 치료실이 떠나가라 우는 경우, 이러한 아이의 모습에 치료사 선생님도 그리고 어머님도 난감할 때가 많으셨을 거예요. 고집으로 나타나는 용인되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는 문제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고집에 대해서 오늘 조금 먼저 알아봤는데요. 앞서 얘기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고집 자체는 나쁜 것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일종의 아이가 뭔가 버티려는 성질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고집이라는 것이 도덕적,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날 때 나쁜 고집, 즉 떼쓰기가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떼쓰기로 나타나는 이런 행동들은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다 라고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마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일련의 고집은 어느 정도 누구나 존재합니다. 이 고집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주장을 굳건하게 유지시키는 것과 관련된 성질 중 하나이고,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주는 어떤 신념 체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아이가 고집이 있다 라는 것 자체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집 자체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그냥 고집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쁜 고집,
이 나쁜 고집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야겠죠? 아이의 나쁜 고집에 대해서는 아이의 나이와 언어나 다른 발달적인 연령을 고려한 접근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여러 나이대의 아이들 중에서도 조금 어린, 2돌 전후에 해당하는 발달 연령과 나이를 가진 아이들의 고집과 관련된 내용과 훈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돌 전후의 아이들은 하루에도 정말 많은 발달이 이루어진답니다. 10개월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표현 언어가 늘어가는 아이의 모습에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많이 피실 텐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장 외에도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은 쉼없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이의 머릿속에서 자아 개념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는 것이에요. 자아가 생긴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사고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개념이 성장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아이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일종의 주관성이 생기게 되지만 아직 이를 언어적으로 정확하고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인지적으로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에만 조금 집중하는 시기가 바로 이 2돌 전후의 시기랍니다. 또한 이런 자아 개념의 형성으로 인해 아이는 자신에게 있어 가장 큰 사회인 가족 사회 안에서 자신이 가장 위인지 혹은 자신보다 위로 인정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등등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아이들은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는데 이때 아이는 위험이나 안전을 고려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가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주안을 둡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또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나를 잘 맞춰주고 내 한계 범위를 가장 넓게 허용해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추후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더 큰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회활동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직까지 이제 옳고 그름이 명확치 않은 우리 아이들은 뭐 자신의 머리를 어디에다 박아본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깨문다든지 자지러지게 운다든지 하는 등 다소 과할 수 있는 행동들까지도 보이면서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위로 확립시키고자 하는 떼쓰기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2돌 전후, 자신의 자아 및 자신의 위치를 확립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떼를 쓰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이 시기에 말로 타이르는 훈육법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머릿속에 자아는 생기고 있지만 그것을 설명해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른이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설명을 듣고 우리 아이가 그렇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생기게 된 문제 행동이든지 간에 그 이면에는 내가 우위를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너무 잠이 온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등의 원초적인 떼쓰기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어른은 이 시기에 아이가 그러한 떼를 쓸 때마다 이건 나쁜 행동이야, 이건 위험한 행동이야, 안 돼 라고 단호하게 훈육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어른이 아이가 떼를 쓸 때마다 일관적으로 단호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이는 점차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고 문제 행동이 줄어들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고 점차 나아가 도덕성과 규칙,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뿌리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훈육에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어른의 일관성이에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일관적인 태도가 왜 중요하고
이가 가지는 힘이 얼마나 큰지는 사실 간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았어요. 이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 이지쌤이 추후 다른 영상 통해서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른은 아이를 대할 때 항상 일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가 즐겁고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칭찬과 즐거운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용인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훈육과 관련된 일관성의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그럼 단호하게 해야 되겠어, 우리 아이한테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단호한 모습으로 아이를 대하게 되시면 막상 아이가 원래 보이던 모습보다, 평소 모습보다 훨씬 더 강력한 떼쓰기를 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른이 놀라서 단호한 모습을 멈추고 다시 허용적인 태도로 돌아가게 되시면, 이는 아이가 평소보다 더 강력한 떼쓰기, 강력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해요. 아이 또한 사실 강도 높은 떼쓰기를 시전하고 나면 이제 지치기 마련입니다. 더 평소보다 더 크게 울거나 더 큰 몸짓을 하고 나면 사람인지라 당연히 지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지쳐서 힘들게 아이가 노력을 해서 떼쓰기를 시전했는데 어머님께서 허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떼쓰기가 성공으로 이끌어졌다. 아이는 뿌듯한 성취감과 희열을 느껴서 추후 더 강도 높은 떼쓰기를 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초반에 엄마가 단호한 모습으로 훈육 태도를 보였을 때 아이가 그 문제 행동을 멈추기보다는 더 큰 강도로 떼쓰기를 시전하더라도 몇 차례 동안 어른이 일관적인 모습으로서 훈육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리고 이 훈육의 기간을 좀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 그래서 아이가 어느 순간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의 모습을 만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환경에 있어서의 일관성이에요. 이 환경의 일관성이라는 말은 장소와 사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제가 앞서서 훈육 태도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 양육자인 엄마가 아이가 떼쓰기가 나타났을 때 가정에서는 이제 단호한 모습으로 훈육 태도를 유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장소가 바뀌어서 마트에 갔다든지 놀이터에 간 상태에 아이가 또 용인되지 않는 떼쓰기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장소가 바뀌었을 때는 엄마가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경우 이는 일관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결국 이는 일관성이 무너지고, 그렇다면 문제 행동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결과로 야기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장소에 따른 일관성뿐만 아니라 사람에 있어서도, 만약에 주영육자인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항상 단호한 훈육 태도를 유지하지만 주변 어른인 아빠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할머니 와 같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비교적 많은 또 허용적인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 아이는 사람에 따라서 훈육 태도가 다를 수가 있다, 비일관적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아이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 행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긍정적인 방법을 습득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모두 다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지쌤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열심히 우리 아이에게 단호한 훈육 태도를 일관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이랑 같이 이제 할머니 집에만 가면 과자가 무한 제공이 되는 거죠. 그 모습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제 제 속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거나 이제 동일한 태도로서 아이를 대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만약에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 강도가 굉장히 크거나 이것을 수정하는 올바른 훈육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이제 어른들께서는 이렇게 아이의 문제 행동의 중요도나 심각도를 가족 구성원 모두와 함께 공유를 하고, 이에 대한 이런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 어른들 모두가 심도 있게 조금 이야기를 나눈다면
결국 그 결과는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아이는 가족이라는 이 사회 구성원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보다는 기본적인 규칙과 해야 되는 것들을 어른에게서 배워가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엄격하게 말을 하고 뭔가 경계를 긋는 것이, 한계를 긋는 것이 우리 아이의 정서를 해치거나 혹은 기를 죽이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첫째, 우리는 아이에게 현재 화를 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니에요. 화를 내는 과정이 아닌 아이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내리는 훈육이라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른인 내가 아이한테 표출하는 이 감정이 만약에 화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상황인 것이죠. 차라리 지금 그 행동을 멈추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하고 이제 하루를 보내다 보면 특히나 엄마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심적인 그리고 이제 체력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마련인데요. 저녁 때쯤 되면 어머님의 이제 감정적인 지수는 훨씬 더 이제 조금 피곤한 상태에 이르러 있죠. 이럴 때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어떤 때를 썼을 때 내가 훈육,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지금 힘들어서 감정적인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부득이하게 손찌검 같은 행동이 나오게 될 것 같다면 그 행동은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엄마께서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응하고 있는 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오히려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결코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신의 위치와 자기가 얼만큼 할 수 있고 얼만큼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를 명확하게 그어주고 알려주었을 때 훨씬 더 아이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아이가 추후 아이의 사회성과 도덕성 그리고 또래 관계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즐거운 상황에서 아이와 즐거운 상황에서 얼마든지 허용적이고 그 기쁜 감정적 교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24개월 두 돌 전후의 시기 아이들의 고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제 아들의 옛날 시절이 떠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 좋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현명한 부모 그리고 현명한 선생님이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저 이쌤은 다음번 영상에서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